네. 제가 대한상하수대 학회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건국대 사회환경공학부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좌장을 하게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오늘 와 계신 분들 보니까 이제 다들 막 이쪽에서는 다 전문가로서 일가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셔 가지고 오늘 의미 있는 그런 논의가 진행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보았을 때 이 대체 수자원에 대한 중요성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또 김영수 교수님께서 뭐 서자니 뭐 둘째 아들이니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너무 지표수 대비 지하수가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면도 저희가 조금은 다 인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 대체 수자원으로서 빗물이나 지하수 그리고 해수담수에 대한 중요성도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발제하신 분들이 그런 내용들은 되게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여기가 저희가 국회 포럼이니까 좀 이제 법제적인 법에 관련된 제도적인 거 그다음에 정책적인 거에 좀 관련된 내용을 많이 토론할 때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되게 이 일정을 보니까 1 시간 잡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토론하시는 분들이 다섯 여섯 분 되시 5분 되시니까 한 6분 정도 드리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뒤에 또 중요한 의견이 있으면 다시 여쭙고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일단 처음엔 한 6분 정도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뒤에 발제문들 다 읽어 보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긴 한데 간단하게 내신 발제문을 좀 요약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제 그 또 오늘 발표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이야기 있으시면 그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40분 정도 저희가 이미 계신 토론자분들께 시간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 플로어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와 계셔 가지고 플로어에서 좀 이야기를 듣고 되도록이면 1 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제 쭉 그 이 토론자를 보니까 면면을 보니까 빗물이나 지하수 쪽에 또 이 전문가이신 분들과 또 해수담수화 쪽에 전문가이신 분들 그리고 중수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신영수 과장님께 먼저 한번 개괄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환경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인제 각각의 토론자분들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신영수 과장님 이야기 먼저 듣고 그다음에 여기 그 김규범 교수님하고 김희호 교수님 다 빗물 쪽에 대한 내용을 많이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인제 이 부찬희 교수님 그다음에 이호식 교수님 순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예. 일단은 제가 이 토론자분들을 소개는 안 시켜 드렸는데 아까 하셨으니까 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토양자숙과장 신영수 과장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대참으로 해서 완 왔고 또 저희 포럼의 회장님이시자 또 장관님이셨고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신 한정 의원님 앞에서 발언을 한다는 게 몹시 떨리고 긴장되지만 제가 그 안회선에서 우선 처음 발언이니까 저희 환경부 하고 있는 노력들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첫 번째로 물 재이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2011년도에 물 재이용 촉진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10년간의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1차 평가를 해본 결과 이제 당초 목표 대비 물 재이용의 활성화가 다소 부족하다라는 저희 스스로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는 이제 제2차 물 재이용 기본 계획의 이행 기간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물 재이용 관련해서는 가장 최근에 큰 이슈는 경기도 반도체 그 산단에 그 하수 재이용수 공급을 굉장히 대규모로 이제 추진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제 33만 톤 규모로 2030년까지 이제 추진을 하는 현재는 이제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이제 현재 사업 제안서가 제출돼 있는 단계라서
향후에도 이제 계속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그리고 저희가 지금 10년 이행 기간의 중간인 만큼 한번 재평가를 통해서 물 제휴형 기본 계획도 올해 중으로 좀 수정을 한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하수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두 개 사업은 지하수 저류댐과 유출 지하수 재활용 사업입니다. 지하수 저류댐은 저희가 그동안은 이제 3개소에 설치를 하는데 그쳤는데, 사실 작년도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올해만 해도 이제 8군데가 공사를 진행을 하고요. 작년에 이제 3개소에 더해서 올해 신규로 5군데가 더 들어가고, 이제 추가적인 설계도 해서 2050년까지 총 80개소를 이제 지하수 저류댐을 개발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로서는 나름 야심차게 해서 이제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출 지하수 활용 사업도 그동안은 이제 시범 사업에 그쳤었는데, 올해부터는 정식 국고 보조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조금은 이제 규모를 키워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빗물 이용 시설 중수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의 성과를 재평가를 해 보면,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는 많이 늘었지만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 시설은 설치 이후에 사용 실적이 전무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설치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전 신고를 하고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설계되고 또 수요와 매칭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지금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실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 같은 경우에는 내년 그동안에 이제 한 4-5개 큰 R&D 프로젝트를 거쳐서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 대산 임해 산업 지역의 해수 담수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 말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럼 이제 하루에 역시 10만 톤 규모, 그다음 관로만 해도 25.4km에 이르는 나름 국내 최대 규모의 해수 담수화 시설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저희가 지속적으로 R&D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이제 올해는 한 35억 원 규모 정도로 해서 앞으로 5년간 신규 R&D가 주로 농축수와 관련된 이제 R&D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R&D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연계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023년에 물순환 촉진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작년에 이제 하위 법령이 마련이 되면서 이제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의 증가, 그다음에 물순환 체계의 훼손,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 홍수 등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의 어떤 복합적인 물 문제 해소 를 위해서 물 순환 체계를 좀 건전성을 높이는 그런 이제 법적인 기반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기존에는 좀 개별법에서 좀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던 물순환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과 제도들이 좀 통합적으로 지원이 돼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될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물순환 촉진 구역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등 좀 더 속도를 내서 또 갈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 워터 포지티브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물에 날 때 이제 삼성, SK, LG, 포스코 등 유수의 대기업과 함께 환경부가 함께 협약을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으로 돌린다는 컨셉에 맞춰서 기업과 함께 협업해서 저희가 이런 일종의 사회적 기여하는 부분들을 환경부도 제도적 재정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들이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부처 내에서는 저희 환경부 물관리 정책실이 중심이 되고, 또 관계기관, 학계 등 전문가와 국회, 지역사회랑 여러모로 소통하고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오면서 물산업 물 제휴용 그래서 제가 와야 되는 건가 그랬는데, 사실 두 번째 발제해 주신 또 김영수 교수님 말씀 저 뼈저리게 사실 잘 느끼고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적
이용의 중심이 됐었던 그 지하수 이용을 공적인 개념으로 전환하는 거는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기도 하고 사회적 합의와 또 공감대 형성도 많이 필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걸 이제 계속 저희가 미룰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올해 중에는 그래 첫 발이라도 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좀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지하수 수질 기준이 지금 너무 경직적으로 돼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정화 기준도 그렇고 이제 여러모로 생활 용수를 기준으로 해서 경직적으로 딱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하수의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수가 오염됐을 때 정화를 할 때에도 약간은 좀 더 경직적으로 작용을 해서 오히려 그런 지하수의 문제를 좀 외면하거나 활용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하수 수질 기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개편해 나가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참이 아니신 것 같아요. 물관리 전체를 전부 다 이거에 대한 주제를 전부 다 잘 아울러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수자원에 우리가 너무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는 문제점을 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수자원 활용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좀 다변화하는 방안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2개 이상을 써야 된다랄지 뭐 지표수는 몇 이상 어느 하나의 수자원을 너무 몇 퍼센트 이상 하면 안 되겠다랄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논의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김 교수님부터 한번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대학교에서 지하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규범입니다. 사실 지하수하고 지표수의 통합수자원 관리 문제는 꽤 오랫동안 우리가 논의를 해왔고, 그 다음에 그 수원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어 왔는데, 우리 과장님과 계시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2가지 관점에서 일단 보면 지금 국가관측망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관측정 중에 30% 정도는 수위가 계속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가 고갈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고, 2번째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변에 중규모 하천이나 대규모 하천변에 있는 모래자갈층 속에는 여전히 굉장히 많은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간다라고 평가할 때 그 내려가는 수치는 몇 센티미터 정도 내려가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기후 변화가 되면서 이런 이제 용수 수급의 문제가 전부 로컬의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댐에서 공급되던 뭐 보령댐이나 전라남도 광주 주변의 물 문제는 사실 대댐의 문제에서 비롯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뉴스에 나오지 않는 대부분의 물 문제는 로컬의 문제입니다. 즉 광역 상수에서 가지 않는 지역에서 지방 상수를 쓰거나 아니면 자체 관정을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가뭄 때 대부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건 뉴스에 잘 안 나오죠. 네, 왜냐하면 양이 많지 않고 그만큼 또 피해에 대한 규모가 크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존재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하수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가뭄을 겪고 나서 1지자체 1수원 갖기 운동 이런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정책이죠 일종의. 광역 상수도 관로 보령댐을 이제 굉장히 신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 부족 문제가 생기니까 내부적으로 1지자체가 1수원을 갖자. 1수원의 의미가 뭐냐라고 봤을 때 지하수밖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규모 하천, 대부분 중규모죠. 충청남도는 중규모 하천 주변에서 강변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하댐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인공함양을 한다든지 이런 기법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개발이 돼 있고 사실 적용할 수 있는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수도 보급률이 98.5%, 99% 가까이 되다 보니 상수도가 보급되는데 왜 그러면 굳이 지하수를 또 하느냐 이런 이제 문제들이 대두가 되기도 해요 가끔씩. 근데 실제로 가뭄이 생기다 보면 그 99%에 해당되는
지방 상수도를 포함한 상수도 보급률이 무의미해져 버린 사태가 생기는 거죠. 로컬로 봐서는. 그러면 그런 걸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로컬에서 어떤 지하수 인공함양, 지하수 저류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건기원에서 개발했던 샌드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규모로 보면은 대부분 뭐 지방 하천 규모로 보면 1,000톤 미만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상수도 1,000톤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양을 우리가 항상 개발해가지고 보유하고 있고 평상시에도 교대로 운영하고 한다면 그렇게 로컬에 생기는 문제는 당연히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 지하수 저류댐에 대한 뭐 기술 개발도 하고 사업을 이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그동안 지방 상수도의 수원으로서 이런 지하수 저류댐이나 뭐 강변여가나 인공함양 수나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제도적으로 잘 정립이 돼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샌드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공함양도 그렇고 지자체가 꼭 필요해서 연구용으로 개발한 시설을 인계인수 받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은 다 돼 있는데 이게 왜 확대가 안 되느냐라고 봤을 때 그거는 수도 파트에서 상수도 파트에서 제도적으로 좀 정책적으로 오픈을 시켜줘야지 이게 이제 확대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사실 이제 제가 연구를 뭐 오랫동안 했습니다마는 연구하는 관점에서 보면 좀 걸림돌이 아니냐. 기술은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게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련되는 정책들이 좀 토양지하수과 과장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물론 이제 협의를 통해서 하겠지만 상수도 파트에서 사실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이제 정책 제도적인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강변여가 같은 경우도 부산 경남권에 여러 문제들이 있고 환경부에서도 최근에 또 한 2년 동안 조사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제가 경험을 강변여가를 한 20년 이상 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민원이 생겨도 그런 것들을 다 해소시킬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의견 취합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오픈 마인드로 여러 사람 의견을 좀 들어서 강변여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낙동강 같은 경우에 뭐 한 50만 톤, 60만 톤 이 정도 규모도 개발이 가능한 그런 이제 수준에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해소가 되면 지하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상수원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수도하는 입장에서도 강변여가 인공함양 엄청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이제 수질적으로 유리한 면이 존재해서 그래서 적극 응원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해결에 대한 부분이랄지 아직도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돼야 될 게 있어 가지고 많이 그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 쪽에서도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생각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희호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 토론문에 2페이지를 적어 놨는데요. 현재 이제 빗물과 관련해서는 빗물 이용 저류조가 운영이 안 되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또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좀 일부 기술적인 거를 좀 적어 놨고요. 제도적으로도 녹색 건축 인증에서 비가 저류조가 심한 경우는 지하 6층, 8층에 설치돼서 이용하려면 그물을 다시 펌핑해서 올려야 돼서 에너지가 들어서 미운영 사례들이 꽤 많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녹색 건축에서는 직접 빗물 이용 시설이라는 용어를 정의해서 비가 내린 지역에서 그냥 옥상 녹화를 해도 그것도 직접 이용 시설이고 그게 배수되면서 지하로 안 내려가고 인근의 침투 시설이라든지 빗물 정원으로 흐르게 하면 그게 이제 바로 직접 빗물 이용이다라는 정의를 해서 그렇게 설계하도록 유도를 해서 저류조 없이도 빗물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유도도 한 사례가 있고요. 저류조를 굳이 설치한다면
강우가 없는 시기에 유출지하수하고 연동을 해서 그 저류조를 같이 활용하게 유도하는 뭐 서울시도 이제 사전협의 LID 사전협의에서 현재는 빗물 저류조와 유출지하수를 연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 건축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중수도까지 양질의 중수 원수를 처리해서 저류조라든지 또 이제 중수도는 이제 수질이 그래도 빗물이나 유출지하수보다는 안 좋기 때문에 블렌딩해서 사용할 경우에 이런 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안정적인 수원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빗물과 유출지하수와 중수에 연계 활용하는 그런 성공적인 사례도 만들어 보고 시범 적용들은 굉장히 좀 유의미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현재 물재이용촉진법에서는 대체수자원은 이제 물재이용촉진법에서 빗물과 중수와 하수 처리수 재이용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수도는 관거로 유입되기 전에 우리가 활용하는 것을 중수라고 쓰고 있고요. 하수 처리수 재이용은 관거로 가서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한 것을 그 처리를 재처리를 해서 이용하는 걸 하수 처리수 재이용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수자공사에서 발제하실 텐데 하수 재이용 개념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호주에서는 관거에 집어넣은 이후에 중간쯤 수요처 인근에서 관거에서 끄집어내서 처리한 다음에 이용합니다. 원거리 수송이 필요 없죠. 이게 하수 재이용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 집어넣기 전에 중수도와 하수 처리장을 거쳐서 그 물을 처리한 물을 재처리하는 하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이용하는 거죠. 이 중간에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 중수도를 활성화시키는 거는 개수가 너무 늘어나면 운영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약간 규모를 키우는 것이 광역 중수도 개념으로 요 이제 하수재 이용 개념이 들어간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중계 펌프장 수준이 광거로 나가는 중계 펌프장이 한 전국에 7,000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 지역만 한 1,500여 개, 1,479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계 펌프장 지역에서 우수나 오수로 발생하는 것을 일부 처리하면 수요처 인근에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제 중계 펌프장 수준에서 처리를 한다면 수처리 뭐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건 공공에서 또 운영이 또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수요처 인근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의 제일 단점이 원거리 수송을 해야 되고 관거 정비 비용이 무지막지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이 확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중계 펌프장 단위 또 이제 일부 공동주택에서도 양질의 세면대라든지 또 샤워용수, 세탁용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질의 중수원수라서 내려와서 배수하면서 토일렛 플러싱하고 합쳐집니다. 합쳐지기 전에 차집을 해서 분리 처리하면 3기 신도시라든지 대규모 공동주택에서는 충분히 발생원 지역에서 바로 우리가 처리 비용을 최소화해서 중수도를 확대할 수 있지 않겠네요. 그래서 현재 6만 제곱미터 이상의 중수도에 대한 개념에서 그걸 좀 더 규제를 좀 더 스크린을 좀 좁게 해서 중수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필요하겠다. 이것이 빗물 저류하고 유출지하수 저수조하고도 연동을 시킨다면 블렌딩 효과에서 처리 비용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녹색 건축 인증에 같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줄은 아는데 점수가 너무 약해가지고 이게 시도책으로 예, 그래가지고 좀 그 대목도 아쉽긴 하더라고요. 물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순환한 거에 대한 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점수가 높았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블렌딩 개념이나 그다음에 광역의 개념 그리고 중계 펌프장에서 따로 처리를 해가지고 재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느껴지고요. 이게 실제 하수 처리장하고 연계가 좀 돼 있어가지고 좀 심도 있게 논의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제 부탁드린 거는 저희가 우리 이 부찬희 교수님한테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의 부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국내 해수담수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 지원 방안이나 뭐 그런 것을 폐농축수 자원화를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수담수화 기술은 아까 이상호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2006년도에 국토교통부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사업을 기점으로 작년까지 이제 국가 R&D 과제 통해서 선진 기술을 추격하고 국산화하는 데 많이 성과를 거뒀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최초의 대규모 실증 플랜트였던 기장 테스트베드 시설이 좀 수요처 부족 같은 그런 좀 문제로 운영이 중단되었고 또 후속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차세대 담수화 기술들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해서 현재는 좀 다소 정체기에 있다고 하는 게 아마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뭐 해수 담수화 기술의 필요성과 시장성은 분명하고 또 최근 들어서 AI 기반 공정 기술 최적화, 그다음에 회수율 증대를 통한 농축수의 자원화 등 새로운 영역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의 필요성과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수담수화 농축수는 해수담수화 기술이 풀어야 할 과제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농축수는 해수보다 2배가량 높은 염농도를 가지고 있어서 배출 속의 수 생태계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고 해수담수화 전처리 과정에서 주입된 화학약품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해수담수화 농축수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방면으로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수의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농축수 방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류 농도나 속도, 시기 등에 대한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해서 지역의 해양 환경 특성 고려한 차별화된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현재 이스라엘이나 UAE 등 그런 중동 국가나 이런 물 부족 국가에서 50만 톤, 1일 50만 톤 이상의 대규모 해수 담수화 플랜트가 운영되고 있는데 농축수에 의한 심각한 해양 생태계 환경 문제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교적 단기간의 관찰과 평가로 농축수의 위험성을 경시할 수가 없고 궁극적으로는 공정 회수율을 굉장히 크게 높여서 농축수를 전혀 방류하지 않는 무방류 해수담수화 시스템으로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수 방류 문제는 또 농축수 자원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농축수에는 소금 외에도 칼슘, 마그네슘, 포타슘 등의 고농도 미네랄 자원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좀 저농도이긴 하지만 리튬, 루비디움, 스트론튬 등 희귀 자원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을 단가 대비 저렴한 추출 비용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회수한 자원들이 적절한 수요처로 쓰일 수 있도록 활용 방안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자원 해소를 위해 해수 내 용존 이온들을 최대로 농축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고회수율이나 아니면 무방류 해수 담수화 공정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로 효율적인 자원 해소가 가능할 경우 농축수 방류 문제도 같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수 담수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현재 두산 GS, 포스코 건설 등 해수 담수화 기술에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던 국내 대기업들이 국내 수요의 부족과 해외 시장 개척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영역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관련 분야의 인재 육성에도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해수 담수화를 통한 용수 확보가 가장 절실한 섹터는 다들 아시다시피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분야일 것입니다. 그래서 포항이나 새만금 등 2차 전지 전략 사업 특화단지는 해안에 위치해 있어서 해수 담수화 시설의 설립과 운영이 가능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설비 비용 대비 비교적 높은 생산 단가 등을 문제로 기업에서 해수 담수화를 주 용수 공급처로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의 개념으로 해수 담수화와 첨단 산업 공업 연수를 연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를 통해서 해수 담수화를 통한 초순수 생산 등의 새로운 연구 영역도 개척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해수담수화가 참 어려운 분야예요, 진짜. 기술적으로 되게 훌륭해서 이게 전략선으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 아까 이상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체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지표수가 많아서 지표수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더군다나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략적으로 어쨌든 지속적인 연구 R&D 이거는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대목은 조금 많이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농축수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별 영향 없다라는 말로 대부분은 좀 도외시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해수담수화 매년은 아니어도 3년에 한 개씩이라지 4년에 한 개씩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게끔 좀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제일 다 대부분 하신 것 같고 우리 이호식 교수님이 남으셨네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대체 수자원 확보의 수단으로 중수도 관련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지금 현재 물관리 현안 중에 하나가 반도체 산업용수의 수요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새로 댐도 만들고 또 기존 댐도 증설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지금 그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아까 잠깐 그 허영 의원님도 계셨지만 허영 의원님 지역구에 같은 경우도 그 해당이 되는 곳입니다. 근데 이런 댐 건설에 따라서 발생되는 환경적이나 또는 경제적 피해 때문에 저는 그 해당 지역 주민을 포함한 그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동시에 물 절약을 포함한 핫폐수 채용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법도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발제에서도 우리 수공에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그 핫폐수 저장 재이용은 주로 민투 사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주로 공업용수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남는 물은 하천 유지 재이용수로 이렇게 활용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수돗물 사용량에 있어서는 큰 효과가 없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족한 그 물은 댐 건설로 충당되는 그런 어찌하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었나 보고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물 수급 측면에서 재이용하는 방안은요,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 영역에서 핫폐수 처장의 재이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그 앞서 우리 토론에서 말씀하셨듯이 민간 영역까지 포함한 중수도 시설의 그 확대 보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수도는요 건축물에서 수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강우시 빗물을 이용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용하고 난 그런 그 저농도 잡배수를 저희가 원수로 재처리해서 다시 이용하는 시설이 중수도 시설이죠. 이러한 중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국내외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발제에서 말씀하셨듯이 싱가포르 사례가 있죠. 뉴워터 사업이죠. 하수 처리수를 다시 이용해갖고 그 전체 용수의 약 80%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 몸담고 있었던 그 충주댐 바로 그 상수원 보호구역 바로 인접한 곳에 기업은행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 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하수를 전량 다 재이용해서 그 충주호로 물 한 방울도 안 내보내는 그러한 그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데 한 번도 그걸 어긴 적이 없었고요. 이를 통해서 충주의 물환경도 보존하고 특히 기업은행의 그 ES 정령에 상당히 그 좋은 효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원하시면 그 시설을 저는 여러분들이 가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특히 오늘 이제 국회에서 하는 만큼 저도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두 가지를 제안드릴까 합니다.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하셨고 여러분이 얘기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2021년서부터 30년까지 제2차 물 재이용 기본 계획을 운영하고 있죠. 근데 이 기본 계획에는 그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통한 공업용수 확보가 중점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빗물 이용이나 또 우리 오늘 주제인 대체수자원인 중수도시설 확대 같은 제용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3차, 4차 계획할 때는 저는 좀 더 반영되길 바라고요. 또한 그 물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 법률을 보시면 건축 연면적 6만 스퀘어미터입니다. 6만 스퀘어미터 이상 또는 폐수 배출량 1,500톤 이상의 공장에 대해서 중수도시설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사실 그와 같은 시설을 갖춘 곳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법이 상당히 저는 실효성이 의문이 있다. 좀 더 그 법을 저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토론에서 말씀하셨듯이 보급을 확대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저는 제안을 드리고요. 특히 이 가운데 대안으로 아파트 같은 지역입니다. 아파트의 공동주택에서 예를 들어서 세대 300세대 이상의 경우에 중소시설을 보급하게 되면 시설비와 운영비 대비 수돗물 사용량 절감과 편익 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파트 단지 내인 주민들은 수돗물 절감도 되고요. 또 거기서 발생하는 물을 이용해서 생태환경 조성한다든지 그러면 상당한 환경적 효과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아파트와 같은 그러한 민간 영역까지 중소시설이 확대되기를 저는 제안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중수도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제도 개선입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관련 산업 기술에 대한 지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할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반도체 산업용수 확보를 위한 용수 공급 방안에 저는 재용 확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할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신규 댐을 건설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 부족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재이용이나 대체 수자원 확보 같은 노력을 다한 뒤에 그 다음에 댐 같은 차선의 방법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드리면요. 이러한 중소시설을 우리 환경부가 위치해 있는 세종청사나 특히 우리가 현재 있는 이 자리인 국회의원회관에 중소시설을 선도적으로 한번 도입하기를 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물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국회에서부터 시작하기를 그렇게 저는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열심히 한번 논의해 봐 주시면 그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여튼 연면적이나 폐수 배출량이 이런 류의 조건들은 조금 정말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지혜용 기본 계획에서의 하수처리수 재이용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오늘 열심히 우리 신영수 과장님 듣고 가셔서 다음번에 하실 때 좀 많이 참조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토론자분들의 토론은 다 들었고요. 아까 시간이 어쨌든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발제하신 분들이 또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일단 플로어에 계신 분들한테 시간을 좀 일단 드리고 그다음에 발제하신 분들이 또 잠깐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이 와 계셔가지고 지금 이쪽으로는 다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두 분 손 들으셨는데 네. 본인의 어디 소속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도시재생연구원의 김종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 지금 없는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도가 크다 보니까 물론 수자원공사 내지는 관련 기관 단체들이 보호를 해주고 가이드를 하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경찰들이 보호를 합니다. 경찰들이 우리나라도 그런 중요성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김영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지하수 개발 같은 경우는 참고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식물 내지는 작물을 많이 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지각 변동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도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대단지로 이렇게
작물을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똑같이 지각 변동 내지는 엄청나게 그런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수 교수님께서 지표에 있는 물을 지하수물을 이용한다는 말씀을 내가 들으셨는데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재고를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지하수 개발에 무조건 개발하는 게 아니고 물은 지속적으로 순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이 양이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 순환이 기체가 되고 다시 또 액체가 되고 순환이 돼서 다시 또 지하로 들어오고 공중에 뜬 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 순환 시스템이 아니고 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에 대한 어떤 환경 오염 내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화가 돼야 되겠죠. 환경 오염을 방지를 해야 되고 그래야 물 순환이 깨끗한 걸 빨리 순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 순환에 대한 환경 문제 그런 문제랄지 또 지하수 개발 문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국방부에서 37년간 근무를 마쳤습니다. 전 이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추경 예산 좀 이래 보도들도 되고 그랬는데요. 여야 합심해가지고 추경 예산에 이걸 그룹핑을 해가지고 중기계에다라도 태워놓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민원이 나왔을 때 공무원들이 2년 만이다 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도 후속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안전판을 좀 구축해 주셨으면 이런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 말 맡겠습니다. 권영록이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분은 물 순환의 중요성하고 또 이 순환하는 물의 수질의 중요성도 언급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분께서는 그 예산적인 문제하고 또 책임을 꼭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거에서 책임을 끝까지 져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의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김용수 교수님 잠깐 답변해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질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하수 이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시고 저희 이제 집안 치마도 하고 저희 그냥 편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뭐 지각 변동은 좀 틀린 얘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를 우리랑 비교하는 것은 이제 제가 뭐 전공을 그쪽을 좀 해서 적합하지는 않지만 이제 이해하신 범위 내에서 해주신 거 참 감사드리고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물순환에서 우려가 이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그 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하수 많이 펐으면 지표수 고갈되고요. 지표수 많이 펐으면 지하수 고갈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태는 어떠냐면 70년대부터 나온 상하수도 통계를 보시면요. 하천에서 취수량이 내 기억에 한 15배 늘었어요. 지하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30억 톤입니다. 물론 통계값은 94년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80년 초반에 수장기 계획에서 평가한 값이 있는데요. 그 값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표수 오히려 전체적인 워터 밸런스를 봤을 때 편중은 지표수조가 더 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재고는 같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맞춰 나가자라고 하는 뜻은 맞지만 쉽게 말하면 더 싸고 깨끗하고 좋은 물이 있는데 굳이 더러운 걸 돈 많이 들여서 정수해서 다시 사용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것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통계가 있고요. 아까 김국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하향 추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통계적인 미스매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 지하수 관측망도 또 전 세계에서 많이 와서 보는 정말 좋은 이런 자료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가 거의 빅데이터입니다. 근데 보시면 그것에 대한 개연성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지하수 고갈을 우려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 계절적인 것 또는 아주 집중 강우가 나타났을 우리가 저는 물 관리의 기본 원칙은 시간과 공간의 재분배 문제인데요. 지금 자꾸만 시간적으로 집중 현상이 일어나는 게 기후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떤 특정 기간에 또 고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 부분에 대한 개발 이용 정책의 재고라고 하시는 말씀은 저는 그냥 큰 틀에서는 그거 하기 위해서 사적 개발이 아닌 공적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세적인 양은 뭐 30억 톤 정도 뭐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수도 정비 규범국에 정확히 들어가서 그것이 다음번 수도가 노후화됐을 때 치수원을 다시 개발할 때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지금 사실은 이제 뭐 해수담수화도 그렇고 우리 그 중수도도 다 비슷비슷한데요. 대한민국에서 물을 달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지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이제는 유럽처럼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환경 친화적인 방법을 찾는 시기지 절대적인 요구를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우리 한영수 과장님 말씀은 못했겠지만 80곳의 지하댐 개발 사이트가 나왔는데 지자체가 협력을 안 해요. 그냥 우리 동네 물 많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춘다는 개념은 너무 단편적인 것을 보시는 것보다는 시간과 공간의 재배분에 다음에 현재는 그냥 개인들이 막 하는 부분을 공적으로 하겠다는 정도 이런 정도의 틀에서 검토는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예, 한국농업연구소사 박지현 차장입니다. 주로 이제 지금은 이제 생곡용수 위주로 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농업용수 분야에 있어서 이제 지하수 활용에 대한 부분들 이런 고민들이 많고 우리 이제 김영수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농업용수도 한 14% 정도 이제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지하수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떤 그 주로 수막 재배용으로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변에. 그러다 보니까 강변에 이제 여과수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지하수에 대한 어떤 겨울철에 지하수위가 떨어지는 문제점들이 있어갖고 저희가 2013년도에 이제 진주의 단목지구라고 해서 이제 대규모로 깻잎 재배를 하는 하우스가 많은 지역에 그래서 이제 함양 사업을 한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그 효과를 가지고 이제 신규 정책 사업을 만들자고 10년 넘게 설득을 해서 올해부터 이제 그 지하수 함양 사업을 이제 올해 기본조사 두 지구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뭐랄까 지하수가 우리 이제 김영수 학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표수에 비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10년 넘게 그 사업을 못 하다가 좀 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강릉 오봉댐이 이제 강릉시의 주요 식수원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오봉 그쪽에 강릉 지역이 보면 한 3년에서 5년마다 이제 가뭄이 이제 많이 듭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가뭄이 들었다가 그 추석 명절쯤 해가 지고 단수 뭐 이런 걸 해야 되냐 마냐 하다가 이제 다행히 100mm 정도의 이제 비가 와서 그런 건 없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위쪽에 보면 저희가 이제 속초에 쌍천 지하수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속초에 그 식수원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밑에 강릉에서도 보면 3년 내지 5년마다 그렇게 물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이쪽 지역에도 후보지 지하수댐에 대한 후보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잘 안 돼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대책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오봉댐 옆에 또 사천 저수지라고 약간 좀 규모가 작은 농업용 저수지가 있어서 그거를 그러면 증고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생활용수를 주는 방법들도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게 이제 농특회계로 쓰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생활용수 이 비중이 많아지면은 이제 농특회계를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강릉시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속초시처럼 지하수댐에 대한 적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지하수댐을 건설하는 것도 좀 좋은 일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저희 농업 분야의 그 힘만 가지고는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 물프롬 차원에서 강릉시의 어떤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수에 대한 지하수댐에 대한 그런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물이 하나여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나 솔직히는 물은 하나인데 그죠? 예. 환경분이 농림분이 이런 걸로 조금
칸막이가 있는 게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서로 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국회에서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국회 물포럼이 그래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우리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그다음에 김병기 원장님 그다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정경수 교수입니다.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발표 해주셨듯이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한 단위의 물을 생산하는데 확보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냐 이런 걸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많이 소요가 된다니까 단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외에도 또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사실 저는 이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나온 거를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 1세제곱미터 생산하기 위해서 이 방법이 에너지를 얼마나 소요하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월에 대심도 터널이 있고요. 지금은 몇 년 내에 이제 광화문, 노림천, 강남에 또 지금 건설하게 돼 있는데 저류되는 빗물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김희호 박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상통하는데요. 거기에 홍수대물 담아놨던 거를 자극적이면 거기보다 좀 낮은 주변의 수요처로 보내서 거기서 처리해 갖고 뭐 도시용수나 하천유지용수나 뭐 청소용수나 이런 걸로 활용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만한 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물이 아쉬워서 하는 세미나에 오면 늘 드는 생각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될 거냐. 이제는 좀 수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늘 드는 게 지금까지 우리 물 관리를 어떻게 했나 뭐 그냥 지금 반도체 산다 어쩌고 하는데 우리 물관리위원회 상의한 적 없죠. 배 위원장님 와 계셨지만 그냥 지금까지는 우린 여기다 공장 질 거니까 환경부 알아서 물 대쇼 이런 식으로 물 관리를 해왔는데 사실은 이제는 물이 없고 부족하다고 계속 느끼기 때문에 공장 짓는 거 결정하기 전에 환경부에 와서 우리 한강유역 여기다가 공장 좀 지으려고 그러는데 지을 경우에 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물어보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이게 그런 게 수요 관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환경부 장관님뿐만 아니고 우리 산업부 장관도 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원하면은 같이 협의하고 이런 장은 있는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장관님도 출석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국가물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여기서 좀 논의도 하고 의사결정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게 통합물관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이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아니면 유역물관리 종합계획 이런 데다 반영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유역종합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는데 거기 그런 물을 확보할 여력이 없는데 또 갑자기 중간에 공장 더 지어야 되니까 물 더 내놓는 방안을 환경부에서 알아서 하시고 이런 식으로 물 관리를 하다가는 이제 어려울 것 같다 이거죠. 이제 좀 수요 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게 갈수록 물수요 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갈수록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부족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원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아주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신월에 있는 대심도 이게 있는 지하수, 저류된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고민을 좀 합니다. 이게 미처리 하수인 거냐 아니면 정말 그냥 수질에 대한 개념 이게 처리 없이 정화 없이 그냥 가져다 써도 되는 거냐 뭐 하여튼 조금 저희 입장에서도 하수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좀 시간을 내서 논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원장님 기다리셨는데 네. 케오토 연구원장 김병기입니다. 연구원장이기 때문에 R&D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길래 저희 마이크를 잠깐 잡았습니다. 오늘 포럼의 어떤 성격을 봤을 때 대체 수전별 활용 확대 측면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서 오늘 포럼이 추진된 거고 그 활용 확대를 위해서 문제점이 무언가를
찾아보자라는 측면으로 이제 접근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체 수자원의 활용 확대를 위한 것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라고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크게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는 경제성 측면에서 대체 수자원의 활용 확대를 좀 막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이 광역 단위의 물 공급을 위한 장애 요인이 있지 않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수담수하든 하수 재이용이든 경제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걸 위해서는 계속적인 어떤 그 R&D가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국내에 어떤 최근에 이제 해수담수화가 대사님의 해수담수화가 이제 올해 준공돼서 공급되는데, 이런 시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국내 기업들이 어떤 수주 실적이 있어서 해외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고, 그것들이 또 기술 경쟁력으로 또 국내에 또 접목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선순환 구조가 가기 위해서는 적정하게 공공 부분에서의 어떤 사업이 이어지고 또 R&D가 병행이 될 때에 경제성 측면이 좀 보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대체 수자원이 단일 지자체로만 운영되는 부분의 한계점도 일부 있거든요. 지하수 저류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지로 봤을 때 대규모 용량이 가능한 지자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타 지자체로의 공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자체별로 용수가 항상 단일 지자체에서만 부족한 건 아니고, 한 곳에서 남을 때 인근 지자체에는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역 단위의 물수급 계획이 같이 수립이 되고 서로 부족하고 남을 때에 서로 호환할 수 있는 유역 단위 어떤 종합적인 물관리 계획이 함께 제도적으로 마련될 때 좀 더 대체 수자원이 활용이 확대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R&D 이야기해 주시니까 학계에 있는 입장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이 대체 수자원은 정말 그냥 비용적인 측면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정경수 회장님도 잠깐 에너지 비용 뭐로 이야기하셨는데, 원체 그 에너지나 비용 면에서는 수지가 안 맞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후 위기나 이런 거, 그다음에 공업용수 부족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역 단위에서 안 되고 광역 유역으로 가야 되는 거이다 보니까 정부에서의 역할이 좀 더 커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지자체 단위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좀 광역 단위로 많이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광역 단위로 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덧붙여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법제도도 있고 제 생각에는 인력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류민원 소장님이 잠깐 그 이야기 하셨는데, 물제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기술적인 전문인들이 되게 중요한데, 물제용법이나 이런 데도 그런 전문인에 대한 법조항 같은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물제용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교육하는 체계나 이런 것들도 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되게 다양한 하여튼 공업 쪽에서는 물제용을 좀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좀 더 확대하려고 하면은 물제용을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플랫폼 같은 것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야 광역 단위로, 유역 단위로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첨언을 했고요. 우리 남궁은 단장님 지금 와 계시는데 좀 인사해 주시고 말씀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저 한국초순수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 반도체 산업용수 지금 이 절대 부족으로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대체 수자원 전반적으로 크게 4가지 분야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수 재이용, 해수 담수화, 중수도 빗물이용. 그런데 제5에 대체 수자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얘기가 좀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쉬워서 좀 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제5의 대체 수자원은 물 절약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물 절약 캠페인, 물 절약 무브먼트를 그야말로 공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을 펴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하수제 이용, 해수담수화 등등등 많은 얘기를 했고 또 신규 댐 건설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전에 가장 값싸게 또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물 절약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물 절약하는 오남용을 방지하는 이런 그 문화 운동이라고 할까요? 캠페인이라고 할까? 이 무브먼트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기 위해서는 크게 지금 산업계와 이 공공 그리고 민간이 함께 가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업계에서는 벌써 절수형 변기가 나와 있고요. 또 절수형 세탁기가 나와 있고 일부는 지금 무수 샴푸까지 나와 있습니다. 물을 안 쓰는 샴푸까지. 이 정도로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 공공 쪽에서는 지금 여기에 관해서 관심이나 지원이나 정책적인 그 제도적인 이런 그 지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국회물 포럼을 중심으로 물절약 캠페인, 무브먼트 그리고 문화 확산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값싸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네, 우리 발표하신 분들 중에 혹시 말을 보태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유문현 소장님 혹시. 네. 네. 네, 많은 의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경영연구소다 보니까 앞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조금 약간 그 수요 쪽 연구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공급하는 기술적인 연구보다는 과연 이제 이 물에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을 하는지 또는 이제 물에 우리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뭔가를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설명을 하고 또 이런 재정당국에 이야기를 하려면 그 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서 제가 발표도 드렸지만 점점 이제 물에 대한 이 그 공급이 이렇게 제약됨에 따라서 물의 가치라고 하는 게 점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요런 어떤 기술을 써보자 이렇게 우리가 타당하게 이렇게 설득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이런 물의 가치라든지 또는 이제 뭐 재이용이라든지 빗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만은 이것들에 대해서 방식별로 이런 어떤 가치들이 서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저희 또 연구소에서도 또 많이 연구를 해야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체수자원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좋은 자리인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제가 대수담수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재이용이라든지 뭐 빗물 이용도 포함을 해서 대체수자원 분야에 대한 연구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걸 다 한 자리에 모아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발표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 대체수자원을 개별적으로 별개로 보기보다는 각각의 장단점과 어떤 특징, 그다음에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최적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정용수 교수님 말씀하신 뭐 에너지나 이런 것들까지 잘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뭐 비용 측면뿐만 아니라 뭐 탄소 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적인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수요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제 스마트 물 관리라는 게 단순히 뭐 누수 저감, 뭐 NRW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은 수요를 실시간으로 제어해서 관리한다는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접목이 된다고 하면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어떤 이런 물 위기에도 좀 안정적인 어떤 물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원래는 대체적으로 토론할 때 환경부가 마지막을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부탁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다 들으시고 혹시 또 말 보태실 게 있으신지 여쭙니다. 예, 제가 뭐 하나하나 답변 드릴 수 없는 내용들도 많고 사실 한데 오늘 주신 말씀 하나하나 되게 의미 있는 얘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구체적인 제도 개선 예시나 대안부터 좀 통합적인 시각이나 그다음에 또 거시적인 아젠다까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말씀 막 듣다 보면 이제 우리 환경부 안에 각 과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거기 과장님들 얼굴이 떠오르고 옆에 국 뭐 아예 다른 실까지 넘어서도 이제 막 떠오르는데 오늘 주신 말씀 제가 가서 타이핑해서 정리해서 각 과장들한테 보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저희 안에서도 사실 통합적으로 잘 유기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소통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이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를 너무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그 주인공이신 우리 한정혜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코멘트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기 뒤에 보니까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강찬수 대표님 언제 오셨어요? 앉아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다 이제 주신 말씀들이 사실 이제 통합 물관리라고 하는 큰 지붕 아래에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죠. 우리가 어떤 거 하나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통합 물관리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내 물이 아니라 우리의 물, 내가 누리는 물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물, 뭐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수요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토론 시작하면서부터 고민이 되었는데 갑자기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 이거 엉뚱한 생각인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올 때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딱 흐르잖아요. 거기를 이제 빗을 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눈앞에서 내가 돈으로 얼마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면 사람들이 이걸 그냥 계속 틀어놓고 물을 쓸까?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든 좀 활용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계량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눈앞에서 보면 그리고 그것이 그냥 수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현금화되어서 금액으로 환산되어서 내가 바로 볼 수 있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물을 막 활용하지는 않겠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이제 되게 보면 계량기는 어딘가 멀리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건 뭐 이제 전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 게 좋긴 하죠. 그런데 조금 한번 그런 고민 해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인데 이런 게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를 관리하는데 눈에 보이는 수요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것도 한번 환경부가 R&D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긴 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를 부착해서 그걸 보게 해서 지금 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게 얼마 이거 얼마나치 아침에 세수하면서 얼마 썼다 샤워하면서 얼마 썼다 그러면 언젠가는 물로 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처럼 모래로 샤워하는 사람도 나오지 않을까 물 아끼기 위해서 뭐 그런 황당한 생각도 해봤는데 그게 이제는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국회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저는 중수 관련한 거 요게 어쨌든 건물 단위에서 나오는 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건물과 주변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해야지만이 뭐 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하수 처리장으로 이제 가서 처리하고 또 하천으로 들어가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댐을 설치할 만한 공간도 없고 하니까 가보면 댐이라고 있는 게 우리 저수지보다 작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 처리장에서 그냥 멤브레인 필터 또 바로 거쳐서 바로 식수로 되는 게 그 비율이 지금 현재 식수 공급량이 한 40%를 하는데 2030년까지는 50%까지 높이겠다. 그러니까 하수 처리장에서 바로 처리해서
그냥 수도꼭지로 연결시키는 거를 50까지 높이겠다고 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높이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제 지표수랑 보이기에는 강에도 물이 넘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쓰는 부분이 많은데 그게 계속 유지되게 하려고 하면 역시 지금 우리가 그냥 비 오면 흘려보내고 또는 중수 활용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제도적으로도 보면은 지금 기준 자체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주 이제 좀 강한 조건만 돼 있고 나머지는 권고 정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사실은 권고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아주 주어서 언제까지라고 한 조금 늘려놓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신설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아주 기준을 좀 낮게 공공기관은 건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뭐 이렇게 자가의 경우에는 무조건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신설 건물에서부터 조금 강화해야지만이 실제 이제 물을 그래야지만이 제가 보니까 반도체든 뭐 공업화에 들어가는 공업 용수 부분들을 그나마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에서 좀 줄 수 있는 여지도 좀 생길 수 있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지하 유출수가 지하철에서 나온 지하철 노선도 많고 하니까 유출수가 많이 나오고 지금도 여전히 그 지하철 공사들이 서울과 경기도까지는 인천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조금은 그 수도권 단위에서 왜냐하면 수도권 주변에서 역시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공업용수 주세요라고 우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지하 유출수를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이 어쨌든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당장 이제 지금은 급하니까 물을 달라고 하니 그거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화천댐과 어디 거를 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수원을 비롯해서 몇 군데서 나오는 그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물까지를 해서 그것도 역시 어찌 보면 통합 물관리 차원에서 연결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붙여줄 수 있는 것들 대신에 붙여주기 위해서 재이용해가지고 쓰는 것을 해야지만이 붙여줄 수 있는 용량이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환경부가 지금도 힘들겠지만 고민하고 그 고민의 지점들을 뭐 저희 그 물포럼에다가 오히려 좀 던져주시면 그러한 대안들이나 이런 것들 이런 고민의 지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던져주시면 여기서 여론도 형성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것들까지를 해서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뭐 행정부를 견제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거든요.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뭐 교수님들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한 가지이고 방법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통합 물관리 관점에서 다 녹여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메모 많이 우리 신영수 과장님이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약속을 하나 한 게 있죠. 우리 물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나면 정리를 좀 잘해서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고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는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정부에다가 넘기기로 했습니다. 물포럼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번 오늘 그 말씀해 주신 과제도 저희가 정리를 다 해서 해가지고 정부에다가 또 넘기는 역할까지 잘 마무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